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서울 집값 상승률을 글로벌 국가와 비교하며 과연 서울 집값이 거품인지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데이터는 세계 150개 도시의 집값 상승률과 순위를 발표하는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도시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나이트 프랭크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896년 설립되어 세계 60개국에서 500여 지사를 운영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부동산 컨설팅 그룹이죠. 여러분은 한국 집값 거품론을 다룬 지난 영상에서 나이트 프랭크의 데이터를 접하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세계 56개국의 집값 상승률 순위를 발표하는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였죠. 세계 집값 상승률 통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2017년 56개국 중 46위, 2018년 41위, 2019년 29위, 2020년 39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률을 글로벌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승은 상승한 축에도 못 낀다. 버블이란 상대적 개념이며 그래서 한국 집값 거품론은 허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혹시 서울만 오른 게 아니냐며 서울의 집값을 글로벌 도시와 비교 점검해달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울 집값 거품론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선진국의 주요 도시와 서울의 집값 상승률 및 명목 가격을 비교했죠. 지난 시간 강의를 요약해 복습하고 오늘의 주제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에서 발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글로벌 선진국 주요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입니다. 상승률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해 말씀드리죠. 독일 7대 도시 110.6%, 중국 베이징 80.5%, 영국 런던 71.1%, 미국 LA 70.1%, 프랑스 파리 62.7%, 일본 도쿄 30.7%, 대한민국 서울 12.5%로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에 있어 서울이 비교 대상인 선진국가 주요 도시 중 꼴찌를 차지했죠. 서울이 10년간 12.5%밖에 오르지 않았다니 말도 안 된다는 소리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글로벌 주요 도시는 모든 주택 유형, 모든 입지의 집값이 반영된 주택가격 상승률이지만 서울의 데이터만 특별히 아파트라는 공동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된 실거래 가격지수로 비교해보죠.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37.8%로 서울의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 12.5%보다는 높았지만 일본 도쿄도를 뒤로 밀어냈을 뿐 글로벌 주요 도시 대비 꼴찌 수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이상씩 올랐는데 37.8%가 올랐다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집값 상승률 산정법을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집값 상승률을 어떻게 계산하길래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상승률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집값 상승률 계산의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보통 집값이 1% 올랐다고 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1억에 1%는 100만 원이니 집값이 1% 상승했을 경우 5억짜리 집은 겨우 500만 원 오른 게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집값이 10% 올랐다는 통계가 나오면 5억짜리 집이 5억 5천이 된 게 아니냐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5억짜리 집이 5억 5천이 되면 집값 상승률은 0.5% 정도가 찍힙니다. 집값 상승률은 한 시점의 주택 전체의 가격과 다른 시점의 주택 전체의 가격을 비교하는 시가총액 비교 방식으로 구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거래된 주택뿐만 아니라 거래 안 된 주택까지 주택 전체의 가격을 모두 더해 총액을 비교하므로 총액 변동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어떤 마을에 한 채당 5억짜리 아파트가 100채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파트 전체의 가격을 모두 더한 아파트의 가격 총액은 500억이 됩니다. 이를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 주 동안 100채의 아파트 중 5채가 5억 5천만 원으로 거래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집값 상승률 통계는 얼마가 나올까요? 5억에서 5천만 원이 올랐으니 10% 상승으로 나올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착각을 일으키는 지점이죠. 집값 상승률은 시가총액 비교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억짜리 100채의 시가총액을 구하면 5억에 100채를 곱하니 500억이죠. 즉 거래 전 시가총액은 500억입니다. 이제 거래 후 시가총액을 구합니다. 거래된 5채가 각각 5천만 원씩 올랐으니 집값이 오른 총 금액은 5채에 5천만 원을 곱하니
2억 5천만 원이군요. 따라서 거래 전 시가총액 500억에 거래로 오른 총 금액 2억 5천을 더하면 502억 5천이 거래 후 시가총액이 됩니다. 이렇게 거래 전과 거래 후 두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이 500억에서 502억 5천으로 상승했으므로 결론적으로 한 주 동안 0.5%가 올랐다는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5억에 거래되던 개별 아파트는 10%가 올라 5억 5천에 거래되었지만 발표되는 집값 상승률은 아파트 전체의 총액 변동 방식으로 0.5%가 찍히니 통계로는 거의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0채 중 5채가 5억 5천으로 거래되는 순간 다른 아파트들도 그때부터 모두 5억 5천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마을의 아파트는 한 주 동안 모두 집값의 1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씩 오른 것과 똑같은 셈이 되는 것이죠. 상승률 통계는 0.5%로 찍히지만 말입니다. 또한 5억 5천의 실거래가가 찍히면 매도 호가는 6억으로 나오기에 체감으로는 훨씬 많이 오른 걸로 느껴집니다. 상승률이 0.5%밖에 안 되는데 5억이었던 집이 6억의 호가가 나오니 체감으로는 1억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주택 총액 변동 방식인 집값 상승률의 원리를 몰랐던 분들은 언론에 나타나는 상승률보다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감상 집값이 폭등했으니 거품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고 버블이 터질까 무서워 집을 사지 못하는 거죠. 실제 주간 1%가 상승했다고 찍히면 집값이 눈에 띄게 들썩거리고 급등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집값이 3%가 넘게 상승한 일산의 경우 소형 아파트들은 1억 이상씩, 국민 평형 84제곱은 2억 이상씩 오르는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전에 공부했던 2019년 대전 집값의 예도 복기해보죠. 대전을 선정한 것은 집값 상승률과 개별 아파트 가격의 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대전의 집값 상승률은 6.8%입니다. 전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 않죠. 분명히 여러분은 5억짜리 아파트가 7% 올랐으면 3,500만 원 정도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시가총액 변동 방식으로 한 해 6.8% 상승이 찍힌 대전의 실제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9년 초 8억이던 대전의 크로브 아파트 114제곱은 연말에 12억을 넘습니다. 2019년 대전 집값 상승률은 6.8%였지만 개별 아파트는 50%가량 뛴 겁니다. 이것이 시가총액 변동 방식을 쓰는 상승률 통계의 진실이죠. 그래서 개별 단지의 집값이 50%가량 뛴 것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전체 집값 상승률은 대략 7%가량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서울 전체 집값의 지난 10년간 상승률을 다시 보시죠. 약 12.5%의 상승률이 찍혔으니 개별 단지가 얼마나 올랐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개별 단지의 가격은 70%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서울의 공동주택이 37.8%가 올랐으니 개별 아파트는 어느 정도 올랐는지 감이 오시겠죠. 집값이 200% 이상 올랐을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 서울과 비교한 글로벌 주요 도시들의 집값 상승률을 보시죠.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글로벌 주요 도시의 상승률 통계를 보고 과연 서울의 집값이 오른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유지성은 내 집 마련이 아직 늦지 않았으며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라고 거듭 강조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얻을 소득을 현재로 끌어오는 신용이라는 무기를 대출로 활용해 등기를 치거나 전세금이라는 세입자로부터의 사적 금융을 통해 전세를 끼고 등기를 치는 사람이 앞으로 3년간 자산 인플레 전쟁의 승자가 될 겁니다. 반면 폭락론자와 정치인들의 선동해소가 임대차법의 5% 상승 제한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전세를 한 바퀴 더 돌리는 사람은 처참한 박탈감과 고통 속에 현금의 구매력을 빼앗기는 벼락거지가 될 거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냥 버리고 가면 되지 도대체 왜 자꾸 설득하는 거냐?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그들은 듣지 않는다. 무주택자에게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설득하지 마라. 하지만 자유지성은 무주택자분들이 올바른 경제적 지식이 부족해 거짓 선동에 쉽게 현혹되어 아직 부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자본주의의 원리와 실전 경제를 결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무주택자를 선동해 권력과 부를 얻는 이념 정치인들의 잘못, 그리고 무주택자를 미혹해 돈을 버는 폭락론자들의 잘못일 뿐
무주택자의 잘못이 결코 아닌 겁니다. 경제 문맹으로 살아온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경제 문맹을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편견으로 닫아놓은 문을 열도록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들을 설득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무주택자분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를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부를 이뤄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나눠주십시오. 자유지성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함께한다면 내 집 마련을 설득하고 무주택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발을 떼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가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부의 열차에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들이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플레 전쟁은 제로섬 게임이기에 자유지성과 여러분이 얻은 부는 사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성공의 기억, 승리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그들도 여러분처럼 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들이 변화하고 부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지성은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나눔의 정신에서 희망을 봅니다. 물론 훌륭한 리더가 있었기에 사회의 아픈 곳을 보듬고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은 부의 혜택을 나누는 것이 가능했죠. 냉혹한 자본주의 현실에서 시장 경제의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유지성도 제 영상을 보고 삶이 변화할 그 한 명을 위해 더 열심히 자료를 찾으며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현명한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아질수록 대한민국 전체는 결국 자유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테니까요. 이제 글로벌 150개 도시와 비교한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그룹 나이트 프랭크가 발표하는 글로벌 도시 주거용 부동산 상승률 데이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4년간의 상승률과 순위를 검토합니다. 먼저 2017년 자료를 보시죠. 2017년에는 세계 150개 도시의 집값이 6.9% 상승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 상승률 분포를 보면 빨간색이 20% 이상의 상승률, 귤색이 10%에서 20% 사이의 상승률, 하늘색은 5에서 10%의 상승률, 파란색은 0에서 5%의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도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북미에서 20% 이상 상승한 빨간 점은 캐나다의 토론토와 해밀턴, 유럽에서 20% 이상 상승한 빨간 점은 노르웨이 오슬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란 점으로 5% 이하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글로벌 150개 도시 중 서울의 집값 상승률 순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 상승률 1위부터 10위까지는 4위의 캐나다 토론토와 7위의 해밀턴, 10위의 노르웨이 오슬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의 도시들이 휩쓸었습니다. 글로벌 상승률 1위 도시는 중국의 우시로 한 해 동안 31.7%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간의 그래프를 통해 복기해보면 2017년은 베이징의 집값이 주춤하고 중국 전역의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죠. 집값 상승 열풍에 가구당 주택의 구입을 제한하고 가구의 주택 구입 후 최장 5년간 거래를 금지하는 등 중국 공산당의 규제가 강화되자 이혼 열풍이 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서울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서울은 2.9%의 상승률로 108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서울 집값의 글로벌 속에서의 위치는 150개 도시 중 108위, 상승률은 2.9%로 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18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은 글로벌 150개 도시의 평균 집값이 4% 상승해 1년 전보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집값 상승률 분포 지도를 보면 이번에는 20% 이상 상승한 도시가 한 군데밖에 보이지 않죠. 인도의 수라트입니다. 그리고 10%가 넘게 상승한 귤색 점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하늘색 점으로 5% 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나타내죠. 1위부터 7위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퍼센트는 생략합니다. 1위는 인도의 수라트 22.3, 2위는 터키의 이즈미르 16.5, 3위는 홍콩 15.6, 4위는 캐나다의 밴쿠버 15.4, 5위는 독일의 베를린 14.9, 6위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14.8,
7위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14.4%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서울의 위치를 살펴볼 차례군요. 2017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2.9%, 순위는 108위였죠. 2018년에는 서울의 상승률이 50위권으로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5.9%의 상승률로 글로벌 150개 도시 중 52위를 차지하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군요. 2017년 108위에서 2018년 52위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19년으로 넘어가 보죠. 2019년 세계 150개 도시의 집값 상승률 평균은 3.4%, 세계 도시 중 집값이 오른 도시의 비중은 82%입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도시 중 7위까지의 상승률과 순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점검하죠. 퍼센트는 생략합니다. 1위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25.0, 2위는 중국의 서안 24.4, 3위는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22.1, 4위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16.2, 5위는 인도의 아마다바드 15.1, 6위는 중국의 칭다오 14.4, 7위는 중국의 우한 13.4%입니다. 칭다오는 중국의 대표 맥주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한은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죠. 2019년은 글로벌 상승률 10위권 중 중국이 5개를 차지해 2017년에 이어 중국의 집값이 강세를 보인 한 해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서울의 위치를 찾아보죠. 2017년 108위, 2018년 52위였던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몇 위를 기록했을까요? 2019년 서울은 글로벌 150개 도시 중 25위, 상승률 7.8%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점점 커지며 글로벌 도시 중 상승률 순위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탑10의 근처에도 못 가고 있으니 집값은 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가죠. 자유지성은 2020년이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는 원년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0년 세계 150개 도시의 집값은 코로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평균 4.3% 상승으로 전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도시들의 집값 상승률은 평균 0.4%로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집값은 코로나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 주식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반토막이 나는 폭락장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지만 실질적인 안전자산 부동산은 강보합세의 상승 흐름을 유지했죠. 글로벌 도시 속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지 상승률 10위까지의 순위를 보겠습니다. 세계 150개 도시 중 2020년 집값 상승률 1위는 필리핀의 마닐라가 22.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16.3, 3위는 터키의 이즈미르 16.3, 4위는 터키의 앙카라 14.8, 5위는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14.7, 6위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14.0, 7위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13.4, 8위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13.3, 9위는 대한민국 서울 12.9, 10위는 호주의 멜버른으로 12.9%의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서울은 9위로 2020년에 비로소 세계 150개 주요 도시 중 집값 상승률 10위권으로 처음 진입합니다. 2017년 108위, 2018년 52위, 2019년 25위에 이어 2020년에 9위로 서울의 집값은 2020년 글로벌 탑10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본격적인 상승 국면의 의미를 통화량 M2와 주택 가격지수 그래프를 통해 다시 살펴보죠. 파란색이 통화량 M2, 검정색이 주택 가격지수입니다. 2020년은 주택 가격지수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고개를 치켜들며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원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통화량은 자산의 가격에 비례하므로 통화량과 실물 자산의 가격은 가치를 조정하며 수렴하게 되어 있죠.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통화량은 주택 가격지수의 상승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나 통화량 그래프는 주택지수보다 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지수는 통화량에 수렴하며 만나기 위해 반드시 상승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보시는 최근의 상승은 신용 역사상 가장 많이 풀린 통화량의 증가에 집값이 수렴하는 당연한 과정인 겁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의 주간 상승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미 작년 말 서울의 전셋값은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전국이 상승의 물결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인 집값과 전셋값의 상승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프의 추세에 따르면 2022년경의 주택 가격 지수가 통화량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그때 비로소 집값의 버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 지금까지의 오름폭은 상승도 아니며 거품도 아니고 2020년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의 2년 차인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의 추가 매수를 완료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부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여러분이 최고가의 집을 사게 되면 꼭지를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지성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대중의 공포를 타고 오르는 자산 시장을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따라서 비수기인 겨울내로 내 집 마련 등기를 완료하십시오. 봄이 되며 차가운 얼음이 녹듯 여러분에게 닥친 불안감과 공포의 냉혹한 추위도 봄 이사철 시장의 열기에 녹아내리고 시장은 상승의 꽃을 피우며 여러분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잠 못 드는 밤은 사라지고 여유있게 시장을 바라보며 추가 투자를 고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겨울내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올해 상승폭으로 안전마진이 확보되므로 폭락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고 대출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조차 보람될 것입니다. 지출 규모를 줄여 생활은 더 힘들어졌지만 크게 늘어나는 자산 가격을 보며 여러분의 삶은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고난을 뚫고 마침내 해냈다는 성취감이 여러분에게 본격적인 부의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글로벌 속에서의 상승률이 보여주듯 집값의 본격적인 상승은 2020년에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면 무주택자는 계속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1년 내내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될 겁니다. 위안을 삼기 위해 폭락론자의 유튜브에 들어가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확정 편향의 정신 승리를 강화하고 라이브에 들어가 채팅으로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분노의 독서를 퍼부으며 증오를 나눕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과 보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패배와 분노, 증오의 독서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저주와는 달리 집값은 향후 3년간 폭락하지 않습니다. 향후 3년간 공급다운 공급이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패배자들의 라이브 방송을 빠져나와 부를 이룬 사람들과 시장 경제를 통찰하는 눈을 가진 분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자본주의의 승자가 되는 인사이트를 배우십시오. 돈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찾으십시오. 자유지성은 불과 400만 원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레버리지 50배의 사례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적은 돈으로 실물 자산을 살 수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돈이 없다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부정과 비관, 폭락의 패배주의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분들은 말합니다. 서울 집값을 도쿄나 뉴욕이랑 비교하는 게 넌센스다. 우리나라는 중국 2선급 도시나 뭄바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분은 아마 서울 집값이 도쿄나 뉴욕보다 비싸다고 자유지성이 말했다면 서울 집값의 거품이 어마어마하니 당장 터진다고 폭락을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이 도쿄나 뉴욕보다 비싸지 않다는 팩트를 보여주니 이젠 글로벌 선진 도시들과 비교하는 게 넌센스라고 말하죠. 즉 어떻게 말해도 현상을 부정하는 지독한 패배주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인도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 뭄바이와 비교하라니 내 나라를 비하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다른 분은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보다 경제적 발전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3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서울보다 높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이 분은 우리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글로벌 주요 국가보다 우리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진국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았을까요? 거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이 높아도 거품과 폭락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세상을 보고 집값 상승률이 낮아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의 미래가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만 찾아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부정과 비관, 패배의 마인드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처럼 대한민국이 아직도 후진국이고 대한민국의 서울이 일본의 도쿄보다 당연히 뒤떨어지는 후진도시라는 사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이고 대한민국이 아직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생각,
그 썩어 빠진 생각을 역사는 반도사관이라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개하며 발전할 수 없고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며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없어 결국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이 협소한 자기 비하와 편협한 생각, 그 생각은 우리나라가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국민성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부정과 비관, 패배와 굴종의 반도사관입니다. 1940년 일본의 미시나 쇼헤이는 조선사 개설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은 반도라는 협소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구조는 협소하며 자주적으로 역사를 개척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다른 세력에 패배하고 굴종할 수밖에 없는 타율성을 가진다. 대한민국이 후진국이고 서울이 후진도시라서 빈민들이 모여 사는 뭄바이와 비교해야 한다는 자기 비하의 사고, 대한민국과 서울이 발전할 수 없고 경제적 미래는 어두우며 일본과 도쿄보다 결코 위에 설 수 없다는 이 협소한 패배주의적 생각, 이것이 바로 협소하고 편협한 반도사관의 논리와 완전히 일치하기에 자유지성은 이 썩어 빠진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결코 부와 번영의 길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을 이기고 시장을 이겨야 하며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글로벌 도시와 국가들을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패배와 굴종의 반도사관, 그리고 이미 실패하고 낡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비관과 부정의 반도사관을 버리고 실패한 이념을 버리고 긍정과 낙관의 무기를 장착하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다. 가난을 벗어나자, 잘 살아보자를 외치며 나라의 기틀을 만드신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로 우리는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국민과 기업은 도쿄를 이기고 일본을 이기고 세계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1인당 GDP를 보여주는 OECD의 통계입니다. GDP란 국내 총생산을 말하며 경제 발전의 척도가 되죠. 2019년 한국의 1인당 GDP는 빨간색 그래프로 44,011달러, 일본의 1인당 GDP는 파란색 그래프로 43,643달러입니다. 2019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 것이죠. 대한민국 전체의 GDP는 세계 10위, 일본의 GDP는 세계 3위지만 이것은 일본의 인구가 1억 2,600만 명, 대한민국의 인구가 5,180만 명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크기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1인당 GDP로 비교하는 것이 국민 1인당 생산성과 경제의 힘을 보여주는 더 정확한 지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1인당 GDP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국민을 넘어섭니다. 부와 번영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땀 흘리는 여러분의 힘이 일본 국민의 힘을 비로소 넘어섰다. 따라서 1인당 GDP에 있어 일본 국민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 서울이 일본 경제 중심지 도쿄보다 집값이 더 비싸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자유지성은 서울의 집값은 곧 일본 도쿄의 집값을 넘어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또한 자유지성은 강조합니다. 아직도 패배와 굴종의 반도사관과 이념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은 긍정과 낙관의 세계관을 부정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팩트를 직시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승리는 할 수 있다는 긍정과 낙관의 마인드가 있을 때만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영국의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관론자는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 어려움만을 보고 낙관론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회를 찾아낸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찾아내시겠습니까? 패배와 굴종의 반도사관으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부정과 비관으로 해석하는 협소한 생각을 버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과 낙관, 용기와 자신감으로 투자의 기회를 찾아내고 마침내 시장을 이겨 부를 이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자유지성은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